2026년 6월 1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무력 공세를 이어가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역시 저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중동 분위기는 역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좀 종전 때문에 이게 종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멈추긴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처음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란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 약 2달 만에 이루어진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이기도 했고요. 이란은 6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를 향해서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도 별도로 미사일 공격에 가세를 했고요.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요 공군기지인 이 네바팀 공군기지와 그리고 텔노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후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북부의 라마트 다비드 공군기지 일부 시설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 긴 기간 동안 약 3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은 요격이 됐는데 양측 모두 일부 군사시설과 인프라에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죠. 어디에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이스라엘도 곧바로 이란 영토 내에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란의 레이더 기지 3곳을 공격했는데요. 레이더 기지는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는 방공망의 눈과 같은 그야말로 핵심 시설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감시 조기 경보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의 석유 화학 시설도 공격을 했는데요. 이란 언론은 후제스탄주의 카룬 마흐샤르 석유화학 시설이 공습을 받아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중부 나자파바드 인근의 미사일 기지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곳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운영하는 주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탐지하고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능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 공격 중에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카룬 석유화학 시설이 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이란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전략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를 수출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플라스틱 원료라든지 화학 제품, 연료 등을 생산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입니다. 이란은 오랜 제재 속에서도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을 통해서 중요한 수입원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 대상이 된 카룬 시설 같은 경우는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지역의 핵심 산업 인프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경제시설 공격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활동과 IRGC 이란 혁명수비대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공격해서 당장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돈줄까지도 지금 건드린 셈인 것이죠. 그렇군요. 레이더 기지는 이란의 눈이고 미사일 기지는 이란의 주먹이라면 카룬 석유화학 시설은 그 눈과 주먹을 움직이게 하는 지갑을 겨냥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또 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공격했습니다. 하이파 어디를 공격했고 피해는 얼마나 더 입었습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카룬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하이파를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이파는 이스라엘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정유시설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된
산업 중심지인데요. 이스라엘 경제와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IRGC는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을 공격한 것을 위험한 게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하이파의 석유화학 시설과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되긴 했지만 일부 파편과 낙하물로 인해서 시설과 건물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기도 바쁜데 거기다 또 이란하고도 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후티 반군이 또 끼어들었어요. 후티 반군 이번에도 당연히 홍해를 가로막겠다고 그러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후티는 최근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시오니스트 선박은 홍해를 통과할 수 없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해상 운항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적의 선박 움직임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미 지난 2, 3년 동안 홍해와 바벨만데브 해협 일대에서 이스라엘 선박이나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들을 공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격화되면서 같은 방식으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특히 홍해 남단의 바벨만데브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해상 무역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티가 실제로 공격을 재개하게 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에일랏 항으로 들어가는 선박들도 이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후티 위협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기업이 소유를 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선박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 해운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골치 아프네요 후티 반군. 그렇다고 이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6월 5일 날 미국의 CNN 방송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동 전역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특공대와 정보 부대를 배치했는데 특히 이란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집중적으로 이 특공대하고 정보 부대를 많이 배치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단순히 전투기만 띄운 게 아니라 중동 여러 지역에 비밀 작전 거점을 운영하면서 특공대와 그리고 정보 요원들을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중 이번에 주목받은 곳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요원들은 이 아제르바이잔 남부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보 수집과 드론 운용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중 어떤 곳은 이란의 주요 도시인 타브리즈와도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단순한 정찰 활동이 아니라 이란 내부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과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비밀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 동안의 중동 여러 지역에 이러한 비밀 거점을 운영하면서 이란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일전에도 이라크나 UAE 그리고 소말리랜드 등에도 비밀 기지를 운영했다 이렇게 알려진 바 있었죠. 이번 보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투기를 띄워서 원거리에서 공습을 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이러한 비밀 정보망과 그리고 특수작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훨씬 입체적으로 작전을 벌였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는 공군 그리고 지상에서는 특공대와 이러한 정보망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죠. 입체적으로 했군요. 자,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과의 대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뭐 금방 종전 선언할 것처럼 그러더니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의 걸프국들과 중동 여러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다시 또 긴장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에 따르면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쪽으로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를 했는데 미국이 이 중에 6발을 요격을 했고 나머지 한 발도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자폭 드론 4대도 발사했는데요. 이 역시 미군이 모두 격추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쿠웨이트 미군 시설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레인 같은 경우는 미 해군 오함대 본부가 위치한 곳이고요. 쿠웨이트 역시 중동 내 미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데요.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엔 미국이 당연히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먼저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날아오던 이란의 자폭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이 드론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위협하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 남부 해안의 방공망과 그리고 레이더 시설도 공습했는데요. 공격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고루크와 그리고 캐슘 섬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 시설과 해안 감시 시설들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를 감시하고 드론과 미사일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감시망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미국은 이란이 해상 교통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당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위협하면 그 위협을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설부터 제거하겠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이번엔 미국이 또 이란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아파치 헬기 한 대 가격이 보통 1,000억에서 1,3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으로 갖추면 1,000억.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옵션 달고 저쩌면 한 1,300억 된다 그래요. 1,300억짜리 아파치 헬기 이유진 PD 차로 치면 4,000대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비싼 헬기가 추락했다니까 이란이 무지 신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아파치 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공격 헬기로 꼽히는 헬기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 가격이 하나로 1천 원이 넘어가고 미 육군의 상징적인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파치 손실 사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상당한 군사적 그리고 선전적 성과로 활용할 그런 소지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추락했을 때 조종사 2명이 바다에 고립이 됐었는데요. 근데 미군이 즉시 무인 수상전과 그리고 구조 헬기를 투입해서 두 조종사 모두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 공격을 승인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군은 헬기 격추 약 4시간 만에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그리고 공격 대상은 드론과 무기를 저장하거나 발사하는 시설 그리고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어떤 공격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파치 헬기 미국의 자존심인데 그게 공격을 당해서 추락했다라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사히 조종사 2명을 구출했어요. 그것도 무인 수상정이 발견해서 이제 구조대가 가서 구출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란이 미국에다가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445조 원인가 그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너희들이 걸프국에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혔으니까 걸프국 피해 보상금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를 요구했고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말인데요.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런 걸프국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피해를 입혔으니까 동결된 이란 자산을 활용해서 피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돈으로 걸프국을 재건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이란 자산을 사용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전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며 맞춰줬습니다. 실제로 과거 JCPOA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핵을 포기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한 것이죠. 반면 트럼프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란의 그 동결 자산으로 피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란이 피해 보상
보상금을 달라고 이렇게 트럼프에게 징징대서 트럼프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걸프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란 피해 보상금과 그리고 걸프국 피해 보상금을 조달하는 이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는 걸프국이 그냥 돈을 이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란의 미래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국제 투자 펀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건된 이란의 인프라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걸프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이 환원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반면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이란 동결 자산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걸프국 피해 복구를 위한 배상금 성격입니다. 즉 걸프국은 이란에게 미래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 이란은 걸프국에 실제로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배상하는 돈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이 땡깡 부리면 이렇게 맞춰줬군요. 그 방송하는 사람 입에서는 땡깡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방송에서 야마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하여튼 근데 땡깡 부리고 징징대고 그게 주특기인 것 같아요. 이란은. 이해준 PD 말고.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해서 공격의 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그 레바논의 남부 쪽이에요. 남부 항구 도시 티리를 공습했는데 여기는 이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헤즈볼라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 왜 공격했습니까? 티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레바논 남부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 특히 구시가지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고요. 실제로 레바논 남부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 기독교 구역까지 포함해서 대피 명령을 내린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세운 이유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최근 이 기독교 구역 안으로도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구역에도 헤즈볼라 관련 시설과 인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기독교 지역 안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무기 저장이나 지휘 활동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티레 공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라면 기독교 구역도 예외가 아니다. 즉 기독교 구역까지도 지금 헤즈볼라가 침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넘어와서 이 대학살에 가담했던 하마스 요원들 중에 101명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이었다. 이걸 이번에 보고서에 제출했는데 2023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이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유엔 조직이에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뭔가 제재가 시작될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 자체가 이 UNRWA 직원 101명을 미 국무부의 제재 검토 대상으로 넘긴 것이고요. 이미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그리고 자격 박탈 조치가 권고됐습니다. 이 조치가 확정이 되면 해당 인원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원조 사업에 참여가 금지되고요.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국제 구호기관이나 NGO 취업 또한 제한이 됩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처리도 받게 되고요. 미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추가로 확인된 이 101명 가운데는 학교 교장, 그리고 교사, 그리고 상담사와 의료진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마스 군사 조직의 지휘관이나 조직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10월 7일 공격 당시에 직접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무기 운반을 도운 사례까지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3년 사건이 이제서야 등장을 한 것이냐? 사실 이번 조사는 지금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수년간 계속 진행돼 온 건데요. 조사 대상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101명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밖에도 현재 약 1,500명의 UNRWA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 UNRWA를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이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다시 커지면서 UNRWA를 향한 압박과 그리고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요.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는 건데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의견에
변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10월 7일 이전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마스의 대학살 이후에 그 반대 여론이 훨씬 강해진 것이죠. 이번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하는 비율이 69%에서 79%로 급증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국민 10명 중에 거의 8명 정도가 반대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사우디아랍 부분입니다. 원래 미국과 일부 아랍국들은 이제 사우디 수교를 추진을 하는 대신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차례 제시를 해 왔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인데 실제로 사우디와 수교 자체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이런 보상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 조건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라면 반대하겠다 이러한 응답이 64%나 나온 건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조사 책임자들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만약 서한 지구 유대 사마리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게 된다면 가자 지구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크게 확산됐다라고 하는데요. 즉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집권을 했고 그리고 결국 10월 7일 그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또 다른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게 된다면 텔아비브나 아니면 벤구리온 공항이나 예루살렘 인근까지도 이러한 직접적인 위협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외교적 이익보다도 이제는 안보를 이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10월 7일 이전에는 사우디와 수교할 수 있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도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사우디와 수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싫다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여론이 크게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10월 7일 이전에는 시간 문제 같았던 이 사우디 수교가 이제는 훨씬 어려워진 거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도 두 국가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인정해 주자, 걔네들끼리 잘 살게 내버려 두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그 10월에 있었던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야 이거 얘네들끼리 살게 하니까 가자 지구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살게 하니까 그 안에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절대로 서한 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하고 유대인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책 없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와 그 모든 곳이 다 속절없이 당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여성도 전차 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성도 전투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때 또다시 하레디 라베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라베들은 여성의 전투병과 전투 참여 이걸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 종교계 라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성이라서 안 된다 이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투 효율성 문제입니다. 극한의 전투 환경에서는 이 남녀 혼성 전투 부대가 전투력과 그리고 부대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교 율법 즉 할라카 문제입니다. 종교 진영은 군대를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유대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혼성 전투 부대 확대가 종교적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 복무를 하는 이 정통파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세속 진영 같은 경우는 여성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종교 진영은 여성 전투병 확대보다도 하레디 청년들의 징집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투하는데 지금 뭐 남자 여자 뭐 이상한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괜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도 병력이 많이 모자라요. 이럴 때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같이 싸워야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최근까지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전쟁이 지금 3년째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일간지 매체예요. 여기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하여튼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한동안 조용했다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미사일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 사태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다시 이렇게 미사일 주고받으면서 막 사이렌 울리고 대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공포에 떨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을 취재해서 소개하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최근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다시 이제 경보가 이스라엘 내에서 울리고 전면전 우려도 커졌었는데요. 북부 지역 슈퍼마켓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쟁 상황은 두렵기는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경보가 울리면 방공으로 들어가고 또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나와서 장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어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사일 공격 소식만 나와도 이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하겠지만 지금 북부 이스라엘에서는 경보가 나면 대피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귀가하고 일상이 되고 이게 하나의 생활 패턴처럼 자리 잡아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주는 감정도 참 복합적인 감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감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쟁 속에서 비정상이 너무 오랫동안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정상에 적응을 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주민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일상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이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찌됐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정통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코셔라는 걸 지켜요. 그냥 일반 음식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라든가 뭐 장어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안 먹고 비늘이 없는 건 안 먹고 또 뭐 새우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제 코시오 음식인데 그 코시오 음식 하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반가워해야 할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 스테이크가 일반 스테이크 고기하고는 좀 다르게 배양육으로 만든 스테이크라 그래요. 배양육이 뭐고 도대체 이 배양육을 왜 이 코셔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지 배양육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배양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배양육은 쉽게 말해서 소를 키우고 도축해서 얻은 고기가 아니라 소의 세포를 채취한 뒤에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나오는 그런 고기입니다. 즉 식물성 대체육이 아니라 실제 소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진짜 소고기인 셈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배양육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양육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연구진들은 스테이크와 비슷한 식감 그리고 맛, 영양 성분을 갖춘 이 조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양육 상용화의 최대 난제였던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건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또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셔 문제인데요. 유대교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즈버거 이거는 이제 코셔 식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배양육은 살아있는 소를 도축한 게 아니라 이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이다 보니까 일부 랍비들은 정통적인 의미의 육류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청은 특정 배양육 제품에 대해서 코셔 인증 가능성을 인정을 한 바 있고요. 일부 랍비들은 아예 파르베 즉 이 파르베는 육류와 유제품도 아닌 식품인데요. 그런 파르베로 해석할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이 코셔 식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셔 규정 때문에 이 치즈버거를 먹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 배양육이 파르베로 인정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조합도 이제 치즈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코셔 소고기는 일반 소고기보다도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배양육 생산
인건비가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코셔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보다 저렴한 이 육류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배양육 상용화의 최대 난제였던 이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고요. 장기적으로는 코셔 식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술 발전을 보여준 것이죠. 그냥 뭐 안 먹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치즈버거를 먹고 싶더라는 거죠. 일단 고기 맛을 한번 보면은 치즈버거를 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제가 예루살렘 가서 새우 볶음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유대인들이 새우를 안 먹는데 새우 볶음밥에서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다 보니까 새우 볶음밥에 들어가 있는 그 새우가 진짜 새우가 아니라 새우 맛을 내는 가짜 새우였어요. 야, 그 정도로 이렇게 먹고 싶으면 그냥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배양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됐다니까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좀 궁금한 것이 보통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등심, 안심 부위별로 먹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가. 요거는 등심 배양육, 요거는 안심 배양육, 요거는 족발 배양육 아마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립 배양육,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뼈를 갖다 붙여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요셉 술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946년에 불가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2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파르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와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이 주변에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족보를 파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레드 TV에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 강의도 해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프타라를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또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또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 술람 장로님의 권유 때문에 데이빗 에치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약 성경, 그 유명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요셉 술람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브레드 TV에 온다라는 거, 한국에 온다라는 거.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고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지난 7일이었어요. 터키 내무장관 무스타파 치프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신의 뜻이라면 다시 우리의 지배 아래 들어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무슨 이런 망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최근에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요즘 터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터키 당국자의 이른바 이제 허장성세 발언이 이게 뭐랑 연관돼 있냐면 현재 이제 터키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루 홈랜드 법제화랑 연관이 됐습니다. 그럼 블루 홈랜드가 뭐냐? 이게 해양 확정주의 독트린이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발언만 전략적인 어떤 수사로만 나왔는데 이제는 사실상 법제화시키겠다라는 거죠. 법적 제도 틀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팽창주의 전략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 간의 영유권 분쟁, 에게해와 동지 중에서의 엄청난 이제 분쟁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전략적 수사를 넘어서 해양 질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법적 제도 틀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면 터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블루 홈랜드, 결국 이 터키의 해군력과 에너지 접근적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 보면요, 최근 어떤 내용이 있냐면 터키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법제와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에게해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반토막이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유엔 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준선부터 이제 12해리까지만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키는 유엔 그 해양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해리를 주장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하니까 좀 복잡한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굉장히 편해요. 먼저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리스의 현재 국제법 기준의 영유권입니다. 파란색이 그리스고 앞에서 보시겠지만 150개의 섬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12해리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국제법상. 그러면 이제 터키 앞바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터키는 좀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블루 홈랜드 독트린 영유권으로 관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파란색으로 완전 확장이 되죠. 그러면 저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스의 섬인데 이 150개 섬이 터키 영유권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양보와 타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 외교 절차라면 이거를 이제 솔루션이 외교적 절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의 어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를 뭐 공동 관리한다든지 혹은 저기서 뭐 자유경제무역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외교적 해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터키는 그동안 군사력으로 도발을 했어요. 키프루 섬 관련 선에서 뭐 인공섬도 짓고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 위주로 가가지고 좀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구조였는데 요번에 이걸 법제화를 하면 이제 백스텝을 못해요. 한번 딱 법제화가 돼버리면 전략적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수사로 할 수 있지만 법제화 돼버리니까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쟁이 이제 군사적 도발로 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섬들까지 전부 다 그리스의 부속 영토라고 하면은 그 섬에서부터 200해리까지를 또 인정해주면 터키가 불리해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 터키는 이미 2019년에 아프리카의 리비아하고의 해양 경계 이 협정을 체결했었어요. 그 협정으로 인해서 동지주에서 터키 영향력도 역시 많이 확장됐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터키가 이제 외교적 해법보다는 이제 이런 군사적 도발 이런 어떤 스테이크래프트를 많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2019년 사건인데 그 터키의 리비아 개입은 뭐냐면 리비아가 약소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키가 리비아한테 여기가 정세가 좀 불안해요. 그 독재 정권한테 우리가 군사적 무기를 지원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리비아와 해양 경계 협정을 맺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됩니다. 저기 파란색 선이 이게 있죠. 리비아하고 터키하고 저기가 이제 터키의 어떻게 보면 영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의 크레타 섬은 저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의 이제 크레타 섬을 이제 뺏어버리는 효과가 있고 오른쪽에 동지중해와 그리스를 완전 절단시키는 행위가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스트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그 카레시 유전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보내는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저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저기서 터키가 들어가서 일종의 알박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안보 질서, 영내 안보 질서에 지금 엄청난 위협을 강하고 있죠.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난달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키프로스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이건 역시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서 이스라엘로 간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저 키프로스를 거쳐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이 경제 회랑 일명 이제 아이맥이라고 하죠. IMEC 이것 때문에 간 거겠죠.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그리스가 이제 핵심 국가였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재로 키프로스가 이제 직접 인도를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이 배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작동한 것 같은데 그럼 감독님이 말씀하신 기존 아이맥의 그 노선을 더 강화시키고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키프로스라는 국가가 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정당성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인도는 당연히 이제 뭐 키프로스 통해서 유럽 가니까 좋고 근데 문제는 키프로스가 이제 인도한테 오퍼할 수 있는 게 뭐냐 작은 섬나라 국가가 키프로스가 인도한테 오퍼할 수 있는 거는 인도 기업의 유럽 관문 역할을 차차하는 거예요. 키프로스가 우리가 중요한 기착지가 되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술, 해운, 에너지 분야의 인도와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맥 노선의 강화 내국성 강화로 보여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안보 질서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키의 이런 그 동지중해권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 블루 홈랜드 이 프로젝트 이 정책은 결국은 IMEC 프로젝트 이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터키의 이런 홈랜드, 블루 법제화. 홈랜드 이 법제화 굉장히 이거 도전적이고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도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맥 자체가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홈랜드 독트린은 그전에는 이제 외교적 수사만 했는데 이제는 법제가 되면은 이제 정면 충돌하는 거죠. 노선 경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 홈랜드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가 사실상 아이맥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이제 노선 경쟁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 현재 오늘 시간 아직 법제화는 안 됐으니까 앞두고 있으나 오늘 이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아이맥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진짜 외교적 수사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법제화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현재까지는 아이맥의 판정승, 전략적인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리스 그다음에 키프로스 이 3개국 간에 뭔가 군사적 어떤 대책 대안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합동 군사 작전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맥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이맥이 경제 회랑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이 경제 회랑을 또 안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무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죠. 그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주도로 그리스 키프로스가 정례적인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터키가 이제 군사 도발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하고 이런 걸 했었죠.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이른바 신속 대응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가 이제 한미 연합사인데 한미 연합사는 컴바인 포스입니다. 두 국가가 하나가 돼서 단일 지휘 체계. 연합사 사령관은 미국, 부사령관은 한국. 해가 단일 지휘 체계. 이 가장 강력한 군사 체계인데 요거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게 조인트 포스입니다. 지금 조인트 포스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이 3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인트 포스 할 경우에는 작전 교리가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500명의 신속 대응군을 구성한다는 거는 미니 한미 연합사를 만들겠다는 얘기나 유사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1,000명을 이제 하고 그리스는 1,000명 그 다음에 시프러스가 500명에서 2,500명의 신속 대응군 체제를 만든다. 개념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전투 세부 규정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발동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 역량도 키프로스의 바라크 MX 계열 방공망 체제, 이스라엘 첨단 방공망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이스라엘 3개국 그리스, 시프러스 3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국도 참여하고요. 또 아브라함 협정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도 참여하는 게 중동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런 정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터키하고 블루랜드 이른바 독트린과 이제 대립각을 확 보여주겠다는. 우리 안보 체제도 갖고 있어라는 걸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이 사우디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도 아브라함 협정에 좀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 2.0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터키가 이 사우디에다 어깃장을 놓으려고 이 사우디에다가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금을 걸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우디에다가 터키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발언 그 시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MBS 보고 빨리 가입하라라고 이제 오달 하니까 저쪽에서 묵묵부담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제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점에 그게 한 5월 31일 경인데 그때 터키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수용하면 우리도 국교 정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터키의 국교 정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터키 주도의 사우디 파키스탄 안보 체제에 이스라엘도 가입할 수 있다라고 약간 조롱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에 정면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사우디를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이 뭐냐? 그게 이제 터키, 사우디, 파키스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확실하게 딱 답을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이 논쟁이 끝나는데 약간 이게 좀 관망하고 두길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의 군사협력은 오래됐어요. 그 사실상 그 사우디 군대 일반 병력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외노자가 들어간 거고 거의 대부분 중동 국가 외노자 국가예요. 그 중산층이 없어요. 자체 병력보다는 사우디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파키스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좀 적대적인 세력인데 사우디는 인도하고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약간 불안한 이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가. 그럼 사우디가 이런 행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2.0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좀 소외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터키 주도 여기에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밸런싱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우디 입장이고, 터키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우디를 꼬셔가지고 중동 질서를 우리 터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연장선에서 동지중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맥의 핵심이 중동 아닙니까? 중동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터키 중심의 안보 질서 협정이 되면 동지중에서도 터키가 힘이 강화가 된다. 이런 복잡한 셈법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보니까 사막을 이 차를 타고 찌푸차를 타고 사막을 팍 달리는데 그 광활한 사막 뜨거운데 중간 중간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왜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나 그랬는데 또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또 치우고 있어. 파키스탄 사람을 거기 사막에 청소부를 시켜놨더라고. 자, 그러나 어쨌든 뭐 터키가 지중해 패권을 갖든 IMEC 이 프로젝트에 회방을 놓든 아니면 100년 전 오스만 제국을 다시 꿈꾸든 그건 뭐 본인들 알아서 뭐 입맛에 맞게 하면 되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과연 터키가 이 지중해 중동 패권을 가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요즘 터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터키 국내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영향력을 외부에다가 이게 투사하려면 이제 국내 정치가 국내 상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국내 상황을 보니까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살인적 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요. 연간 32.37%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의류, 주거, 교통,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특히 또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가 상승이나 거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유가 상승으로. 그다음에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리라가 약세,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어 있고 수입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거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민초들은 어떤가, 실물 경제는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고금리는 차익과 건설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제 건설업이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게 안 돼.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 임금 억제는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재정 긴축은 사회복지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정치 불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어떤 이제 내부 쿠데타나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또 정치 분야를 또 보면은 에르도안이 7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28년에 끝난다고 합니다. 2028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상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는데 이제 후계자 문제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권의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3파전이라고 합니다. 후계자가.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이 심해요. 이제 세습 정치하냐, 네포티즘이다라고 욕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는. 그다음에 사위가 또 유력 후보예요. 46살인데 사위가 그 방산 드론 산업을 이끄는 이른바 바이카르 그 지주회사의 어떤 수장인가 봐요. 그래서 방산 쪽에 꽉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차기로 주장하는데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거. 세 번째 주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신망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의 그 발언을 한 외무장관 하킨 피단 57세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정보수장 출신이에요. IT인가 그쪽 터키 정보수장 출신이고 외교의 전략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습 정치 간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RGC도 후계 문제가 좀 복잡하면서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여기도 좀 내부 정치랑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과연 제대로 된 그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래서 잘못해서 진짜 뭐 어떤 내부 파벌 정치에 귀속돼서 뭐 오스만 투르크 이것만 따지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IRGC처럼 막 전략적 계산 못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다. 이걸 봐야지 이제 중동 정세나 이 동지중해가 안정화될 건지 국내 정치도 봐야 된다라고 현지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꼭. 이란의 후계 구도도 복잡해서. 예. 그런데 이제는 또 이 터키 후계 구도까지 우리 챙겨서 봐야 되니 복잡합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엔 좀 프랑스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또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또 문제네요. 장 노엘 바로 이 프랑스 외무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레바논의 그 자흐라니 강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걸 두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레바논의 라흐자니 강 뭐길래 이렇게 프랑스 외무장관이 방방 뜨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라니 강 지난주에 제가 이제 5월 31일 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포르 능선을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3월달에 자라니 강까지 이제 주파를 한 거예요. 진격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에워싸가지고 이제 보포르 능선을 장악을 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의 작법은 뭐냐면 나타니 강 이남은 무장 해제다라고 했는데 자하니 강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네요. 6에서 10km고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25km에서 40km까지 북진을 된 거죠. 그럼 사실상 남부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이제 막 노발대발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영향력이 뺏기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를 장악했을 때 전술적 효과는 뭐냐면 제2방어선이 이제 두툼해지는 것이죠. 그 레바논을 사실상 이제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이제 지하 터널 뭐 병창 기지가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칸막이 쳐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내부 정리만 하면 돼요. 헤즈볼라 병창 기지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상 이게 헤즈볼라가 이제 숨통이 다했다, 수명이 다했다라는 어떤 판단 준거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노발대발한 건데.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바논 정부는 솔직히 힘이 없어요. 그 헤즈볼라 통제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레바논의 실소유주가 헤즈볼라인데 여기까지 진격한 마당에 이제 헤즈볼라에서 실소유주가 IDF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프랑스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계속 로켓을 쏴서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헤즈볼라의 이 기지들, 진지들, 그 다음에 뭐 지하 터널들 그거 접수하려면 어차피 리타니 강까지 가야 되고 조금 더 가서 그래도 최소 30km까지 진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라흐자니 강까지 간 건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라흐자니 강까지 진격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질 나고 이 방방 떠야 되는 거는 레바논 외무장관이 떠야지. 왜 저 멀리 있는 프랑스 이 외무장관이 빵을 안 팔고 왜 여기 저 프랑스 장관이 이 문제 가지고 방방 뜨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게트 고객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뭐 테러 척살 혹은 지역 뭐 평화 이런 것보다 프랑스가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약간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거든요. 레바논 문제에서. 그럼 이런 겁니다. 레바논 주권의 허구에 기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를 프랑스가 해왔는데 이런 거죠. 진정한 주권은 국가의 무력 사용권의 독점에서 나오는데 레바논은 이른바 레바논군 LAF는 헤즈볼라를 통제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랑스는 이걸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중재자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중재해줄게 하면서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거죠. 테러지 원세력한테 좀 무기 좀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어려운 선택은 회피해요. 헤즈볼라 테러 세력을 척살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안보 질서 어쩔 수 없어라고 방치하고 이른바 그런 상태를 스테레스코 현상 유지라고 쭉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인 테러가 발생하는데 이스라엘은 이거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지위에서 이제 IDF가 저희 남쪽까지 완전 다 진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헤즈볼라 어떻게 보면 멸절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외교력 지렛대나 이런 카드 영향력은 이제 거의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토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요.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2차 전쟁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프랑스가 그때 당시 프랑스가 주도해 가지고 유엔 결의안 1701호라는 거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의안 내용이 이스라엘 국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은 레바논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에서부터 리타니,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리타니 강까지 그 중간 지역을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일종의 그 버퍼존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과 레바논 정규군 모두 나가라. 그 대신에 여기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키겠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결의했던 유엔 결의안 1701호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엔 결의안 1701호를 무시하고 국경을 넘어서 리타니강까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라흐자니 강까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유엔 결의안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인 겁니다. 그 말씀하신 유엔 결의안 1701호가 그럼 살아 있는가? 그거의 핵심은 뭐냐? 비무장지대에서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헤즈볼라가. 근데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커녕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로켓 보유량이 15,000기에서 15만 기로 늘어났어요. 와우. 그러니까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유니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유엔 사령 평화위 중에 보고 있는 앞에서 뭐 과거에도 많이 방송해드렸지만 그 초소 밑에서 그냥 거기서 땅 파고 땅굴하고 뭐 거기다가 박격포 설치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유니필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를 한 거예요. 그 헤즈볼라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재자요 하면서 이제 이른바 통제된 관리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이게 프랑스식 외교야 하면서 잘난 체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 된다. 요번에 확실하게 이제 재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엔 결의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완충지대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월 7일 전하고 이스라엘의 그 안보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독트린이 이제는 기존의 불안정한 현상 유지, 스테레스코 이제 끝났어. 이제 완전히 이제 리스크 제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안보 독트린인데 근본적 해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이제 시리아에서 쫓겨나고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도 라반트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약간 가시권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맥락으로는 이제 프랑스 영국이 주도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프랑스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라반트 지역에서 그런 이제 상징적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 외무장관의 목리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영국의 집회 때문에 세미나 때문에 가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한 주만 빠집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대신에 이유진 PD가 대신 진행을 할 거예요. 이유진 PD가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제가 영국 갔다 돌아온 뒤에 제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